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망 사고로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잠시 소강 상태였죠. 그런데 사고 관련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부터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단일화 논의도 다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고로 숨진 고 손평호 지역선대위원장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죠.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중도 자진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김정희 캐스터. 네,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일까요? 최대 정체 시각이지만 지금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 지점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청주 영덕선 영덕 방향 동안동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도 주감 휴게소 부근 갓길 사고 영향으로 뒤로 4km 구간 불편합니다. 이전으로 천안나들목에서 천안분기점 사이로 6km 구간, 다시 한번 천안휴게소부터 옥산휴게소 사이로는 14km 구간 이동량 자체가 많아서 답답합니다. 중부선 남이 방향은 하남에서 주춤했다가 충청권인 진천 부근에서 7km 구간 불편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 5km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쪽으로 향하는 노선들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지나기가 가장 힘들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5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부터 화도 사이로 속도가 떨어졌다가 이후로 강원권인 내촌 부근은 사고 여파로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고 있죠.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10만 명을 넘었네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만 2,211명이었습니다. 어제는 10만 9,831명이었거든요. 어제에 비하면은 7,620명 줄어들긴 하지만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는 5만 4,941명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1.9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건데, 이제 소위 이걸 더블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확진자가 늘어날 때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로 보는데 더블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2.8배에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방역당국은 이번 달 23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 그리고 다음 달 3월 2일에는 18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오늘 기준으로 408명이거든요. 지난주 전해드릴 때까지는 200명대였는데 이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1000명대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적은 수치긴 하지만 점차 이 확진자 증가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망자도 어제 71명이었거든요.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20명 안팎이었는데 역시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정부가 이 먹는 치료제 그 대상을 확대했죠. 네, 지금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가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요. 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5일 이내에 투약을 하면 중증화로 가는 걸 막는 데 좀 효과적인 그런 약입니다. 예. 원래 투약 대상이 60세 이상, 이 연령대는 기저질환 유무하고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4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40대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팍스로비드 처방 기간도 점차 확대하고 있거든요. 처방이 가능한 기간은 노인요양시설, 또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이런 곳에서도 가능한데, 즉 동네 병원이나 의원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처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게 된 거는 그간의 팍스로비드가 투약 대상군이 많지 않아서 좀 좁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4일부터 팍스로비드의 투약을 시작을 했거든요. 국내에서요. 그런데 복용한 사람은 아직 9,000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상자를 늘리기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일부 완화했죠? 네, 전체 틀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 제한을 조금 풀어주는 방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이 되니까 3주간 적용을 일단 하는 겁니다. 예. 바뀌는 점 전해드리면 원래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었던 업장들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식당하고 카페가 있고요. 또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그리고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곳들을 밤 10시까지 1시간 영업시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입명부 작성이 잠정 중단이 되는데요. 원래 출입명부 작성은 그 목적이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QR코드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안심콜이라고 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종이에다가 수기로 직접 적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안 하느냐면 방역당국이 이제는 모든 접촉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추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무용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식당이나 카페 이용하실 때랑 기존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왜냐하면 방역 패스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QR코드 서비스는 그대로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실 때 QR코드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기존처럼 뭐 예방접종 스티커나 종이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증명을 하셔야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원래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적용을 한 달 늦추기로 했어요. 원래는 3월 달인데 4월 1일로 적용을 늦췄고요. 이 방역 패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결정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지난 14일과 17일 두 번의 결정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각각 청소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효력은 중단하라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 정부도 적용 시기를 자체적으로 좀 늦춰놓은 겁니다. 4월 1일부터요. 네.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제 후보들의 동선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전남으로 갔죠? 네. 전남 순천, 목포, 나주 그리고 광주를 이렇게 순회를 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좀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비판을 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요한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이재명 후보 순천 유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핍박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다. 어느 역사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서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주 유세에서는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보복으로 극단적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나.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왕국으로 가려 하고 있다. 역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의 물길을 열었다. 그런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잖아요.
이걸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했고 또 북한이 이제 도발에 나설 경우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또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자신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유세 중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도 내놨어요. 아까 완화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목포 유세에서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이 없는데 식당에서는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광주 유세에서는 밤 12시까지 3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영업해도 되는데 혹시 단속에 걸리면 다 사면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참모들이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이런 얘기도 유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는 당선 직후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적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정부랑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거네요. 네, 반복적으로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윤석열 후보는 대구 지역에 갔죠? 네, 어제 경북하고 대구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지키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K 출신의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발언들 좀 전해드릴게요. 경북 상주 유세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 잘 지켜서 깨끗한 용수를 쓰실 수 있게 잘 해내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경북 김천 유세에서는 오미크론으로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데 제대로 된 치료 대책 하나 강구하지 못한다. 이게 정부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40년, 50년 된 혁명 이론에 빠져서 끼리끼리 이권 세력을 구축해서 자리를 갈라먹고 이권을 갈라먹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여권을 향한 비판인데요. 또 운동권을 향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경북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다.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칠곡군 유세에서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대구 달성 유세에서는 민주당이 광주 복합 쇼핑몰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광주에서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달성군에서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윤 후보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고 사저를 마련해둔 장소라서 그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구속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웠나 보네요. 네, 추가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심상정 후보는 경북 포항 포스코를 찾아갔네요. 네, 경북 포항의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랑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포스코가 경북과 포항의 유일한 대기업이며 그동안 포항 시민들이 포항제철을 운영하면서 여러 환경적 부담을 감당해왔다. 즉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포스코가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하고 또 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그런 작업을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중에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는 서울에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 시민들이 이 지역 발전에 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주사 이전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가 언급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후에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 표현을 전해드리면 사람 목숨을 갈아넣는 기업은 더 이상 안 된다. 올바른 이익 배분과 임금 개선을 위해서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죽도시장에서 유세를 할 때는 거대 양당의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는 경제 대통령이 아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는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못하다가 오늘부터 재개한다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었는데요. 일단 지난 13일에 후보 등록 첫날에
원래는 본인이 직접 가서 선관위에 등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배우자이다 보니까는 직접 등록을 못하고 유튜브로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5일 그 다음 이틀 뒤였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유세버스 차량 2대에서 각각 천안이랑 강원도 다른 버스였는데요. 두 버스 모두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나서 당원 1명하고 운전기사 2명이 위험했었는데요.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후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사고로 숨진 당원의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손평호 동지의 뜻을 받들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 숨진 버스기사의 연결식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9시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예. 김미경 교수도 입원을 했었는데 어제 퇴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김 교수는 이제 원래 매주 중구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다시 의료 봉사활동하는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은 안철수 후보 제안한 다음에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죠? 네, 지난 13일에 후보 등록을 했던 첫날 안철수 후보가 유튜브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 야권 단일화를 하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도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 똑같이 그 방식대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방식이라는 게 100% 여론조사 방식, 즉 당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일반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이 조항은 포함이 안 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역선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뽑는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예. 이 조항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방지하는 조항도요. 예.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 제안 자체는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 방식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당 간에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추진 기구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추가적인 발언을 안 내놓은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주말 동안 혹시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양수 대변인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100% 여론조사 방식은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 한 발도 더 협상은 나아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이 법정 토론 3회 중에 첫 번째 토론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토론을 보고 나서 상황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좀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 연결해서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입장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 놓고 지금 줄다리기를 벌이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부안을 단독 처리했네요.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민주당은 정부에서 넘어온 추경안, 정부에서 넘어온 안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라는 그런 안이거든요. 예. 이걸 그대로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14조 원 규모 가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추경을 찔끔 매표 추경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적고 그리고 대선 전에 너무 빠르게 하려는 게 어떤 대선을 의식한 행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40조 원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40조 원으로 하면은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어제 예결특위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맞서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오늘 새벽 2시 8분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정부안 14조 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없었고요.
개의 후 처리까지는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결위원장 대신에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이 50명 중에 30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의 계획은 오는 21일, 즉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지났네요. 이제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좀 흐리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한데요. 곳곳에 비나 눈이 오거나 좀 날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인천 일부 또 제주와 전남, 경북, 울릉도, 독도 쪽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곳곳에 비나 눈이 약간 지나더라도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 대부분 지역으로 유지되겠고요. 오히려 확대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동쪽 대부분과 수도권 충북 일부 또 전남 동부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또 한파 경보와 주의보도 경기와 강원 충북 일부나 경북 일부에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추워지기 때문이고요. 이 추위는 월요일에 잠깐 낮에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평년보다 낮겠고 이후로 좀 더 지속되면서 주 후반 목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경기 남부, 충남, 전북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저녁까지 제주도에도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1에서 5cm의 눈이 산지로 지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눈이 좀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갈시키지 못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충청권과 전라권 서부, 제주에 비나 눈 예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어제보다 좀 낮고 평년보다도 조금은 낮긴 합니다. 세종과 속초가 4도, 광주 대구 6, 7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로 영상권으로 올라 있긴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주말인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막히고요. 이후로 내촌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정체입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계 요금소부터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 총 정체가 34km입니다. 그중 천안휴게소에서 옥산휴게소까지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주감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결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또 대선 판세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이 좀 쉬었네요. 예, 요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저 현장에 이제 법정 그 공식 선거운동 개시되고 현장 구석구석 누비고 계신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까지 주요 지지층이었던 영남 쪽 그 행보가 저희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적었는데 최근에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호남 지역도 공을 들이고 호남 지역의 목표 지지율도 막 높이고 하던데 그쪽 분위기는 좀 아직은 싸늘한가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와 후보가 후보만 해도 한 6, 7차례 이제 방문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다도해까지 이제 훑으면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살폈고 특히 호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5.18이나 아니면 역사적 저희의 과오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넘어서 호남의 미래를 놓고 정책을 놓고 비전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뒤로 아주 강한 반응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여론조사 수치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남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 이길까요? 글쎄요, 저희가 여론조사 때문에 일희일비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정한 선거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선거 기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일화 없이도 이깁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거 공학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단일화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안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또 맞는 거죠. 그냥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득표가 꼭 플러스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그래요?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대선을 치를 때 그때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담판을 통한 이제 출마 포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정희 후보도 나중에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3자가 단일화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서는 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사안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까지 비례위성 정당을 자처하면서까지 사실상 출마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전에 반문연대 결집 같은 것이 2020년 총선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면은 가치나 비전이 잘 합쳐지지 않는 경우에 단일화라는 것이 꼭 표의 플러스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을 이준석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은 이준석 대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결별한 이후에 이제 총선 승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 안철수, 문재인 그 당시엔 두 분 다 진보 진영으로 그 당시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분열된 상태에서도 어쨌든 탄핵돼서지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단일화라는 것이 꼭 승리를, 꼭 패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해서 공식 의제로 올린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애초에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좀 완주를 생각하고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라는 게 이제 20일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속할 지금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완주할 생각이 없이 결국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출마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신다? 이런 거죠.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김종인 위원장이 성과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이 잦아들었지만은 결국 선거라는 건 워낙 당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하는 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쪽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선악구도를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 덕분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준석 대표께서는 국민의당은 애초에 완주할 의사가 없이 출마 선언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그 국민의당이 노리는 건 뭐예요? 의도하는 바는?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당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본인들의 어쨌든 지분 요구라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보궐선거 때 오세훈 현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는 무슨 전제 조건으로 지분 요구 이런 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여론조사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경쟁식 단일화죠. 그러니까 경쟁식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때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든 후보가 되어보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 오세훈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 생태탕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경선에 임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겨보려다 그냥 진 거고요. 어쨌든 본인이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지지선언하는 형식의 그런 어떤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는 그거는 이번에 만약에 추진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으나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저희가 받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랑 지금은 어떤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 방식에 일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는 왜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요. 안철수 후보가 저희랑 상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단일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출마 선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출마 선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선언하고 그런 분위기에 몰아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완주한다고 이렇게 막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과정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촌치더라도 네. 그때도 이 일반 100% 국민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그 합의 사항이 반드시 오세훈 후보 측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받았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미 나경원 의원과의 경선에서 한번 흥행을 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좀 판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건다든지 분명히 40일 전이라는 보통 일반적인 대선에서의 단일화 데드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20여일 남긴 시점까지 끌고 오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센 언사로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런데 갑자기 상황 변화가 있는 거는 궁해지니까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궁해지니까 한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당히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냥 딱 전격적으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에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만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그 합이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히려 단일화를 했을 때 그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지금 지지율보다 오히려 빠질 우려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안철수 대표라는 분이 예전에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를 본인 마음대로 이제 선언하고 시작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실제 단일화 여론조사 협상 과정을 기억하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이제 세세한 것 가지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이제 다퉜습니까? 그 두 번째로는 실제 경선이 진행되는 당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의혹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만약에 그런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에 양쪽이 그때 다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때 합의했던 정신을 살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라고 제안한 게 논리적으로 나온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때랑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원래 안철수 방식이라고 하면은 진보 진영에 본인이 속해가지고 한창 새누리당 까던 시절에는 문재인 후보한테도 그냥 양보하고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냥 양보하고 그게 안철수 방식이죠. 그런데 예. 보수 쪽에 넘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보수 진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경쟁 방식의 단일화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야말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간단히 말하면 경쟁 방식의 100% 여론조사 단일화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거로군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책임 있는 저결정자들. 예. 그러나 중도 포기하고 지지 선언한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때는 뭘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출마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선제시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제시할 수도 없고요. 제시해서도 안 된다 보고 다만 정치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선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기 대선 로드맵 제안을 검토 중이다. 합당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오던데 이런 얘기는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당도 검토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합당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단일화 가지고 계속 선거 때마다 시즌별로 계속 나와가지고 하는 양태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협상에서도 저는 저희 협상팀에게 당명변경 빼고는 웬만하면 국민의당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대선 나가가지고 한 번 더 이 단일화 판을 벌이기 위해 가지고 그때 합당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이준석이 합당을 거부하느니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와보시면 판은 이제 명확하거든요. 그때 왜 협당이 결렬됐는지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우리 후보에게 지지선언을 하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서로 돕는 위치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무조건 합당해야 되고요. 합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그 뒤에 또 안 좋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 안 좋은 의도는 결국 지분 요구인가요? 또 지방선거 때 가서 또 뭐 일부 방탄시장 이런 거 가지고 또 단일화하자 그러겠죠.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저는 뭐 대선 로드맵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중간에 거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지지선언 하려면 반드시 합당을 해서 뭐 지방선거가 됐건 다음 차기 대선이 됐건 당내에서 정정당당하게 룰대로 경쟁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고 입당해가지고 경선을 치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당내에서는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들어왔죠. 결국에는 별도 출마를 해가지고 그것도 당원 당규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초대는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단일화판을 또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반복되면은 저희 진영은 아니 제가 계속 표현하지만 진보 진영에 있을 때는 그냥 덜렁덜렁 단일화 포기 이런 거 하시더니만은 보수 쪽에 오시면서 계속 무슨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은 선거 전략을 짜고 또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하지만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당내 경선을 치르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게 뻔한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리사욕이라는 겁니다. 네. 본인이 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열차게 보수 세력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서 본인이 설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수 진영을 넘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확실히 진행됐던 것인데 예. 정작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그거야말로 뭐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중도 포기하고 지지 선언할 가능성은? 글쎄요, 저는 뭐 생각하는 건 있지만은 예측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 단일화판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법정 1차 토익 TV 토론 전후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로 만날지도 모른다.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때 이미 시각 차이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보는 신뢰가 있으면은 뭐 만나 10분이면 얘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10분 예. 갖고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10분 이상 왜 필요할까요? 저는 다 예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슈는 그 정도 여쭤보고 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을 쭉 유세 다니면서 주로 윤석열 후보의 그 정치 보복 이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정치 보복하면 이재명이죠. 예. 사실 작년 9월인가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봉고파직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안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봉고파직은 가끔가다 사극 보시면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이거 마패 들고 소리 지르는 거고요. 예. 그 위리안치는 뭐냐면은 그 죄수를 그 유배 보내가지고 울타리를 가지로 쳐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형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야당 대표한테 봉고파직하겠다 그러고 야당 원내대표에게 위리안치하겠다고 하는 정도면은 그거야말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뭐 과거 정권에 적폐가 있다면 뭐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원칙론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바로 평생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발언이 나와서 더더욱 이건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계속 침소봉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날 그 발언 이후에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은 절대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 전 정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수사를 막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 뭘 주도적으로 사정정국을 만들고 이렇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권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리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덮어주고 할 겁니까?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사정정국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민주당이 형성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침소봉대식 발언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제가 아까 그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인사들에게 위리안치하고 복무파직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정치 보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후보 등록 마치고 10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공약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공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후보가 안보를 좀 강조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바로 서야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여러 교육이나 이런 이슈들도 바로 설 수 있다. 국가관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 사드 배치를 포함해가지고 굴종적인 외교를 좀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제에 대해 가지고 역시나 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규제가 상당히 뭐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우리 후보가 유세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몇몇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뭐 과학적으로 믿어지시나요? 저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추세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실제로 전국 단위로 1000샘플을 가지고 하는 조사들은 가끔 조사가 결과가 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 내에서 또 지역별로 많은 샘플로 이렇게 심층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호남에 대해 가지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후보가 지금 뭐 영남에서 전통적 지지층과 한번 소통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뭐 국민들 공감을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그 전국 단위 또 지역 단위 상당히 많은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오더라 이건가요? 제가 그거 잘못 말하면 또 벌금 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그 방향성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좀 희망적인 요인은 뭐고 제일 좀 우려되는 요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TV 토론이라는 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TV 토론만 시작하면은 뭐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계시겠지만은 정치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신인이지만은 정치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떤 학습력이라든지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기대되는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유세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런 어떤 빠르게 학습하는 어떤 그런 발전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일 거라 봅니다. 그게 희망적인 요인이고 당대표로서 우려되는 요인이 있다면 뭐가 제일 우려되십니까? 아마 같은 부분에 기인한 걸 텐데요. 아마 우리 후보가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심층 분석해가지고 후보에게 조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후보도 그런 점을 잘 인지하고 톤 조절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세 현장에서 유독 그 어퍼컷을 많이 날리시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부산 유세에서 후보가 부산 시민들의 워낙 열광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좀 즉흥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후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보가 아마 보수 정당의 기존 후보와는 다르게 우리 후보가 대중과 아주 현장에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리고 또 이런 흥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이제는 좀 가는 데마다 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퍼컷 좀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모양이군요. 많이 앞에 가면은 저도 후보랑 같이 무대에 올라가고 이러면요. 알겠어요. 앞에서 손짓으로 막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 다시 뵙죠.